저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그의 첫사랑과 아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던 또 다른 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 정수가 세상을 떠난 건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119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릴 수가 있나요? 아들 둘 키우고 시부모님 봉양하고 남편 뒷바라치며 살았던 제 인생 전부가 그 사람이었는데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부고를 돌리고 문상객을 맞는 동안 저는 그냥 몸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온 건 멍한 현실감이었어요. 그런데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먼 친척이나 남편 회사 사람인 줄 알았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깔끔한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죠. 그 옆에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둘 다 낯이 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그 여자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더니 절을 하고 나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상주분이시죠? 네. 그런데 실례지만 고인과 어떤 관계이신지.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수 씨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장례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투가 묘하게 익숙했고 불편한 느낌도 들었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이라는 게 워낙 손이 많이 가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장례식장에 남아 조문객 응대부터 음식 나르기, 장례비 계산까지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남자가 영정 사진을 볼 때마다 눈을 붉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슬퍼할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발인을 마친 뒤 장지에서 돌아와 정리를 하는데 그 여자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잠깐 따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정수 씨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자는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정수 씨의 아들입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됐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정수와는 결혼 전 잠깐 만났던 사이였고 집안 문제로 헤어진 뒤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정수는 그 사실을 몰랐고 10년 전에 우연히 재회하면서 비로소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 이후로 남편은 몰래 생활비와 학비를 도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이 10년 전부터 이상하게 바빴던 것, 퇴근이 늦어지고 주말에도 일을 핑계로 나가던 것, 통장에서 이유 없이 빠져나가던 돈들. 저는 남편이 회사 일로 고생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외도라도 하나 싶었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가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유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제가 차갑게 묻자 여자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네, 정수 씨가 남긴 보험금과 유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제 아들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 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권리요? 장례 끝나기도 전에 그런 말을 하려고 온 거예요.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신 그 젊은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인정해 주셨다는 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님, 이라는 말이 제 귀에 거슬렸습니다. 저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책장 뒤에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이름이 적힌 편지가 여러 통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당신이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속였습니다. 10년 동안 당신 몰래 다른 가족을 도왔어요. 하지만 외도는 아니었습니다. 당신만 사랑했습니다. 편지엔 남편이 왜 그들을 도울 수밖에 없었는지, 아들이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 여자가 암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저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암 치료비 때문에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약하고 퇴직금까지 당겨 썼다는 것. 제가 눈치채지 않아 고마웠다는 것.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속인 건 사실이었지만 그게 나쁜 마음에서 비롯된 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책임을 지려 했고 동시에 저를 잃고 싶지 않았던 거죠. 다음 날 저는 그 여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고 여자는 생각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편지에서 본 그대로 암이 재발한 상태 같았습니다. 유산 얘기예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전부를 줄 수는 없어요. 제 아들들도 있고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일부는 나눌 수 있습니다. 남편이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여자는 그 말을 듣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였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사정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걸. 법적 절차는 복잡했지만 우리는 합의를 받고 몇 달 뒤 여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에 가니 젊은 남자와 남자의 어린 아들이 상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조문하고 말했습니다. 잘 지내요. 네, 어머님도요. 서로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지만 그는 여전히 이 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불쌍했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복잡하다고. 남편은 잘못했습니다. 저를 속였고 다른 가족을 돌봤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해야 한다고 믿은 일을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걸 붙들고 평생 살 순 없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미워해도 됩니다. 슬퍼해도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걸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사람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뿐이니까요. 저는 오늘도 남편 사진 앞에 차 한 잔 올립니다. 고생했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나도 이제 편히 살아볼게요.